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과 과학. 보통은 나약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서 만족해하는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다루는 것은 문외한들을 흔히 부여하고 하는 어떤 특정한 동기들 때문이 아니다.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빛나는 것을 어둡게 하고 숭고한 것을 먼지 속에 끌어넣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위인과 정신분석학의 대상이 되는 보통 사람들의 틈을 좁힘으로써 어떤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들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똑같이 엄격함으로써 정상적인 행동과 병적인 행동을 둘 다 지배하는 법칙에 자신들이 종속되었다고 해서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위인도 없다고 믿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부터 1519년.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간주되었다. 만능인이었던 그는 대충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심도 있게 가늠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그는 예술가로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더구나 자연과학자이며 엔지니어로서의 위대함도 예술가로서의 명성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는 회화에서 대작들을 남겼지만 그의 과학적 발견들은 출판되거나 이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명가로서의 그는 예술가로서 자신을 그냥 조용히 머물도록 하지 않았고 그의 예술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아마도 급기야는 예술을 억눌렀던 것 같다. 조르조 바사리에 따르면 다빈치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예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신과 인간에게 지은 자신을 질책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바사리의 얘기가 비록 가능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고 그것이 신비로운 대가의 생전에 주위에서 엮어내기 시작한 전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동시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일종의 기념물로서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를 이해하는 데 힘든 점이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그가 지닌 재능의 다재다능함과 지식의 무한함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일모로 불리는 밀라노 공작 로도비코 스포르자에게 루트, 기타 비슷한 현악기, 루트의 발명자라고 소개했고 또한 건축가이자 병기 기술자로서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공작에게 편지까지 썼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한 개인의 넓고 다양한 능력이 그처럼 발휘될 수 있었던 까닭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자신이 이러한 것에 가장 타고난 예의 하나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타고난 재주를 인색하게 받아들인 천재의 스타일도 아니고 인생의 외적인 형식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갖는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타입의 인간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였으며 용모는 아주 아름다웠고 말은 유창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유쾌하게 정다웠다.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아름다움을 사랑했으며 멋진 옷을 입기 좋아했고 세련된 모든 생활 양식을 중시했다. 회화에 관한 논문에 회화에 대한 중요한 대목을 보면 그는 회화를 자매 예술들과 비교하면서 조각가가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온통 얼룩져 있고 대리석 가루와 먼지를 뒤집어 써서 마치 빵 굽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등에는 조그만 대리석 알갱이들로 덮여 있어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았다. 그의 집은 돌멩이 조각과 먼지로 가득하다. 하지만
화가의 경우 전혀 다르다. 화가라면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주 편안하게 작품 앞에 앉아 아름다운 색깔의 적신 붓을 부드럽고 가볍게 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의 집은 아름다운 그림들로 차 있으며 티끌한 점 없이 깨끗하다. 그는 가끔 음악가나 여러 명작들을 읽어줄 친구를 맞이해서 시끄러운 망치 소리나 기타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매우 즐겁게 음악과 낭송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밝고 쾌활하고 행복한 레오나르도의 면모는 꽤 길었던 거장의 생애 첫 시기에만 해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에 로도비코 모로 공작이 몰락하자 그는 활동의 중심지였고 그의 지위를 보장해주던 밀라노에서 떠나 프랑스에서 마지막 피난처를 발견할 때까지 거의 아무런 예술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불안한 생각을 이어나갔다. 그의 쾌활했던 성격도 더욱 빛을 잃었을 것이고 이상한 성격의 측면들만이 뚜렷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해가 갈수록 그의 관심은 예술에서 멀어져 과학으로 기울어졌으며 그 자신과 동시대 사람들 간의 간격도 더 벌어졌던 게 틀림없다. 그들이 볼 때 레오나르도가 동료였던 페루지노처럼 주문을 받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부자가 되기는커녕 시간만 허비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그저 변덕스러운 장난을 하거나 심지어 마술놀이까지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남긴 비명록으로부터 그가 어떤 기술을 탐구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당시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교회의 권위가 서서히 고대 그리스로의 회기, 즉 르네상스 고대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고 이론적 고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어떤 형태의 연구도 할 수 없었던 당시에 레오나르도는 선구자이며 베이컨과 코페르니쿠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경쟁자였지만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죽은 말이나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고 공종을 내는 기계를 제작하며 식물의 배양과 독성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그는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가들로부터 멀리 벗어났다. 오히려 그는 당시 멸시를 받던 연금술사들 쪽에 가까워졌다. 실험을 통한 연구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는 실험실에서 적어도 어떤 피난처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가 억지로 붓을 들게 했으며 나중에는 차츰 그림을 그리지 않게 만들었다. 더구나 그가 시작했던 그림들은 대부분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고 그의 작품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레오나르도의 예술에 대한 태도는 그들에게 하나의 수수께끼였던 것이다. 그 후 레오나르도의 예찬자들은 대부분 그의 불안정한 성격을 부정하려 했다. 심지어 그가 비난을 받는 것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원기원성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작품을 몰두했으나 미완성으로 남긴 작품들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사례로서 레오나르도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잘못도 아니다. 더구나 어떤 그림의 경우에는 미완성이 그들의 주장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외한들이 걸작으로 부르는 것도 작품의 창조자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의도가 불충분하게 형상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는 완벽한 것을 언뜻 느낄 뿐이며 그것을 이미지 속에서 재현할 때마다 절망한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변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레오나르도의 문제 전체를 해명해주지 못한다. 언제나 작품과의 고통스러운 싸움, 그것으로부터의 궁극적인 도피, 그리고 작품의 장래 운명에 대한 무관심 등은 다른 예술가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서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솔미는 레오나르도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 솔미라고 레오나르도 작품의 보안이라고 써있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 내내 몸을 떨고 계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시작했던 어떤 작품도 결국 완성하는 법이 없었다. 그 정도로 예술의 위대함을 재는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으로 보일 것 같은 작품에서도 흠결을 발견해내곤 했다. 그의 마지막 그림들인 레다, 산타 오노프리오, 마돈나, 바쿠스, 그리고 세레 요한 등은 그의 거의 모든 작품들처럼 미완성으로 남았다. 최후의 만찬의 모적을 그린 로마초는 레오나르도가 자기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한 유명한 버릇에 대해 소네트로 시를 읊었다. 작품에서 붓을 뗀 적이 없는 프로토게네스. 그는 어떤 것도 전혀 끝맺지 않는 신과 같은 빈지와 같구나. 레오나르도가 느리게 일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르치의 수도원에 있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거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하고도 꼬박 3년 동안이나 작업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소설가 마테오 반델리는 수도원의 젊은 수도승이었는데 레오나르도는 종종 이른 아침에 화판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해질 무렵까지 잠시도 붓을 놓지 않고 식음을 전폐한 채 작업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시 며칠 동안 붓을 놓고 그림 앞에서 몇 시간씩 우두커니 서서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공면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때는 그림 속의 한 인물의 몇 번의 붓질을 하기 위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의 기마상의 형태를 만들고 있던 밀라노의 성 궁전을 떠났다가 곧바로 수도원으로 돌아오곤 했다. 조르조 바사리에 따르면 그는 피렌체 사람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부인 모나리자, 본명은 리자 게라르디니 모나리자의 본명. 부인인 모나리자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림을 완성하려는 생각도 없이 4년을 허비했다. 이 사실은 부탁했던 사람에게 그림이 양도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 대신 이곳은 레오나르도가 보관하고 있다 프랑스가 통치하던 프랑스로 가져갔다. 그 프랑스와 1세가 그림을 샀는데 오늘날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가 되었다. 레오나르도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이런 보고서들, 그가 남긴 엄청난 양의 스케치들과 연구 결과들, 그리고 매우 다양한 형식의 그림들에서 나타나는 모든 주제들을 비교해보면 레오나르도가 그 예술에 대해 조급하고 불안정했다는 생각이 전부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작업에 극도로 몰두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저함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는 결정을 위해 거쳐야만 했던 다양한 가능성들, 어렵사리 충정지킬 수 있었던 제약들,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품었던 이상적인 계획과 예술가 사이의 불가피한 괴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창작 과정에서 금기 등을 알게 된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에서 언제나 눈에 띄는 지체는 이러한 금기한 증상으로 이후 회화에서 그를 멀리 떨어지게 한 전조로 볼 수 있다. 최후의 만찬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도 바로 이러한 지체였다. 레오나르도는 프레스코 작업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작업은 바닥이 마르지 않는 동안 빨리 끝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작업 속도가 느린 그가 유화를 선택한 이유였다.
그의 기분에 따라 여유있게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서히 말라가는 유화가 그에게는 적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 물감들은 칠한 벽에서 떨어져 나가고 바탕마저 다시 벽에서 분리되었다. 더구나 이 벽 자체가 결혼과 그 공간 우여곡절 때문에 아마도 작품의 손상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기술적 실험의 실패는 유명한 앙기아리 전투의 파괴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벽화는 미켈란젤로와 경쟁을 벌이며 피렌체의 살라덴 콘실리오의 벽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역시 미완성인 채로 포기했었다. 실험가로서 특이한 관심이 처음에는 그의 예술적인 면을 북돋아 주었지만 결국은 예술 작품을 훼손하고 만 것 같았다. 인간 레오나르도의 성격은 특이하고도 명백히 모순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어떤 소극적인 면과 무관심이 그에게서 명백히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 레오나르도는 놀랍게 아주 조용히 살면서 모든 경쟁과 논쟁을 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점잖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알려지기로 그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육식을 거부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새들을 사다가 놓아주는 것에 특별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전쟁과 학살을 규탄했고 인간을 동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야수들 가운데 가장 추악한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처럼 유약하고 섬세한 감정도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표정을 관찰하고 노트에 스케치하기 위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을 따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심지어 그는 잔인한 공격용 무기들을 고안하고 체자레 보르자 군대의 수석 군사공학자로 복무하기도 했다. 그는 가끔 성과 악에 대한 무관심한 것 같아 보였으며 특별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잔인하고 신의 없는 체자레에게 로마냐 공국을 차지하게 해준 전쟁에서도 그는 높은 지위로 존군했다. 레오나르도의 비명록에는 그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용도 전혀 없다. 여기서 프랑스와의 전쟁 때 보인 괴테의 입장과 그의 입장을 비교해 보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정규를 통해 영웅의 정신적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체면을 위해서든 대부분 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주인공의 성적 행위 혹은 성적 특성을 지나쳐 보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레오나르도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거의 없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지닌다.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우울한 금욕주의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에 레오나르도는 성을 냉담할 정도로 거부한 사례이다. 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예술가와 초상화가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솔미는 레오나르도의 성에 대한 생각을 그 자신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식행위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너무도 추악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래된 관습이 아니었고 또 예쁜 얼굴에 매혹되는 관능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미 소멸해버렸을 것이다. 그가 남긴 글들은 거창한 과학적 문제들만 뿐만 아니라 그토록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같은 사소한 것들도 있다. 이들은 금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순결하기 때문에 오늘날 순수문학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이다. 탐구자
레오나르도의 지식 욕구가 손대지 않은 유일한 대상은 바로 모든 생명체를 지탱해주는 에로스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흔히 에로틱한 환상이나 노골적인 외설적인 그림들을 그리면서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경우에는 해부학상의 여성의 내부 생식과 자궁 속 태아의 위치 등에 관한 약간의 스케치가 있을 뿐이다. 레오나르도가 열정적으로 여자를 안아본 적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비토리아 콜론나의 관계처럼 여성과의 어떤 정신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아직 견습생으로서 스승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숙식을 할 때 다른 젊은이들과 동성애를 나눴다는 혐의를 받고 고발당했으나 무혐의로 마무리 지었다. 베로키오가 평판이 안 좋은 청소년을 모델로 썼기 때문이다. 훗날 그가 스승이 되었을 때는 제자로 삼은 미소년들과 젊은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들 중 마지막 제자인 프란체스코 멜치는 프랑스까지 그를 수행했으며 임종시에 함께 있었고 그의 후계자로서 지명받았다. 그와 제자들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위대한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레오나르도 전기 작가들은 확신과 배치된다. 하지만 레오나르도가 당시의 관습대로 함께 생활한 젊은이들과 의 애정어린 관계가 성행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성적인 활동이 있었다 해도 그걸 대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정서생활과 성생활의 특이성을 예술가이자 과학적 탐구자였던 레오나르도의 양면성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심리학적 관점을 취하지 않고 있는 레오나르도의 전기 작가들은 중에서 단 한 사람, 에드몬도 솔미가 내가 알기로는 이 수수께끼의 해결에 상당히 근접했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소설의 영웅으로 레오나르도를 선택한 작가 드미트리 세르게비치 베레즈코프스키 또 이 비범한 인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를 바탕으로 묘사했으며 자신의 견해를 밋밋한 언어가 아니라 시인의 방식에 따라 조형적인 언어로 명쾌하게 표현해냈다. 레오나르도에 대한 솔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는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들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냉정한 정신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은 레오나르도의 작품들이 영원한 미완성으로 남게 하는 죄를 저질렀다. 콤페렌체 플로렌티네라는 논문집에서 다음과 같은 레오나르도 말이 인용되어 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성격을 푸는 열쇠가 된다. 우선 어떤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회화론의 한 구절에 반복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는 비종교적이라는 비난에 대해 변명을 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거만자들의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한 자를 알게 되는 방법이며 그토록 위대한 발견자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진실로 위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잘 아는 데서 싹트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조금만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아주 조금 사랑할 수 있든지 아니면 전혀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레오나르도의 이 말들이 지니는 가치가 중요한 심리적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오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자신도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애정을 쏟아 사랑하는 대상의 본질을 연구하고 친숙해지기까지는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식과는 상관없는 정서적인 동기에서 충동적인 사랑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적인 동기들은 기껏해야 사고와 성찰을 통해 약화될 뿐이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적절하고 흠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다. 인간은 감정을 억제하는 방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감정을 정신적 사고에 종속시켜 사고의 시험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레오나르도가 자신도 그렇게 했고 사랑과 미움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태도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의 경우엔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 그의 감정은 통제되었고 탐구 본능에만 이끌렸다. 그는 사랑을 하지도 않았고 또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미워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선과 악, 미와 추에 대해서 무관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탐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랑과 미움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표식들을 날려버리고 지적인 관심으로 변형되었다. 사실 레오나르도는 정열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원동력이 되는 신적인 불꽃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는 단지 이러한 열정을 지식에 대한 갈구로 전환시켰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끈기와 견실함과 열정으로부터 나온 심한 능력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지적 작업과 정점에서 지식을 터득한 후 오랫동안 억제해왔던 감정을 풀어놓았는데 마치 물레방아를 돌린 물이 작업을 마친 후 자유롭게 멀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인식의 정점에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조망할 수 있었을 때 그는 비로소 감정의 파토스에 사로잡았다. 그래서 흥분된 어조로 자신이 연구한 창작물의 숭고함을 칭송하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레오나르도에게 일어나고 있던 이러한 변형 과정은 솔밍을 정확히 파악했다. 솔밍은 레오나르도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숭고함을 칭송하는 구절, 오 기적과도 같은 필연성여를 인용한 다음 이렇게 기술했다. 자연에 대한 인식이 존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동으로 변하는 것은 레오나르도의 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가 100개도 넘는다. 100개만 되겠니?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백절불굴의 지식에 대한 갈증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파우스트라고 불린다. 이 사람 유명한 책에 대해서 쓸 무렵에는 이 사람은 거의 심적인 능력을 가졌을 텐데 100개가 밖에 안 될까. 하지만 탐구에 대한 열정이 삶의 즐거움으로 다시 변형된다는 것은 파우스트 비극의 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로 하더라도 레오나르도의 체계가 스피노자의 사고방식에 가깝다는 견해는 그럴 법하다. 정신적 원동력은 육체적 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변형되면서 불가피하게 힘이 소진되기 마련이다. 레오나르도 살인은 이러한 과정들을 연구할 때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정도의 후대의 사람들의 양이 레오나르도에 대한 책을 보면은 환생을 하는구나. 환생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구나. 영생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사물에 대한 철저한 인식할 때 사랑을 보여하는 것이 레오나르도에게는
한 가지 대안이었다. 하지만 끝내 대상을 속속들이 인식한 뒤에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그때는 사랑과 미움 저편에 남아있게 된다. 그는 사랑하는 것 대신에 탐구를 했다. 그리고 그것에 어쩌면 여러 위인들이나 예술가들의 삶에 비해 레오나르도의 인생에서는 사랑에 빈약했던 이유일 것이다. 영감을 자극하면서 힘을 소진시키는 폭풍 같은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결정을 맛보는 기회였겠지만 그것은 레오나르도를 비켜간 듯하다. 이게 몇 페이지가 있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2페이지까지 읽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분석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그 분석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거 500주년 기념년이에요. 500년이나 됐었구나. 500살짜리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이름의 시기에 책을 쓰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딘가 있어요.